자, 320페이지에요. 계약의 성립 파트입니다.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네모 2번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합치, 이 의사의 합치인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것이고, 계약이 성립하는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합치니까 의사표시 합치라는 것은 바로 계약이라는 법령의 특별 효력 요건이 되겠죠. 성립 요건이 되겠죠. 성립 요건. 그래서 의사표시 합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합의라 그래요. 의사표시 합의.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합의가 안 되었다. 불합의가 되겠죠. 불합의가 되었다면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계약의 불성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관계될 거다. 그러면 이 불합의에는 어떤 것이 있냐? 뭐 이런 문제예요. 이 불합의에는 크게 나누어서 당사자가 알면서 불합의가 되는 의식적 불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합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발생하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두 가지 형태 모두가 모두 그 효과는 계약을 불성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무의식적 불합의라는 것은 계약을 불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불을 치는 불을 친데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일치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오는 의사표시 한계 안에서의 그죠? 의사표시 내에서의 불일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착오의 의사표시일 때는요,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에요. 취소 문제. 그래서 유효한 법령으로 전제되는 것이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런 면에서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착오의 의사표시하고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231페이지 제류에 가면 동그라미 3번에 불합의와 착오와의 구별을 했는데, 이 중에 불합의 중에서는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착오와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불성립이니까 아예 유효다 무효다 이전의 문제죠. 그러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할 때는 유효한 의사표시, 유효한 법령이 존재해요. 다만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문제죠. 그래서 두 개는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법령의 즉 계약의 성립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 이걸 우리는 계약 성립의 모습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뭐 유형이라 해도 좋습니다. 유형. 여기는 우리 민법에 세 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있어요. 세 가지 형태. 그것이 뭐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일치되는 거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두 번째는요, 의사가 실현되는 모습에 의해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모습이 있어요. 의사 실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약이 서로 주고받아서 그 청약의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일치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교차 청약.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계약의 성립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의 성립 모습은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요, 물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과 승낙의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되어서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1번의 형태가 바로 전형적인 계약 성립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 먼저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냐 이거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321페이지에 청약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청약이란 상대방이 동의, 승낙만 있으면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일방적인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그죠? 구체적이며 확정적인 내용의 의사표시예요. 즉 상대방 너가 동의만 하면, 나의 의사표시에 동의만 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청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뭘까? 당연히 이 청약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 청약은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그래요,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어요.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에 의해서도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광고에 의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 의사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합니다.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 무방하죠. 똑같습니다. 의사표시 효과는. 그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 이 의사표시 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이러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효력에 관해서는 발생 시기는요,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즉 특정인이면 특정인에게, 다수인이면 다수인에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요. 도달주의요. 이게 민법 111조에 근거하는 것이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재 322페이지에 가면 청약의 효력 해가지고요, 발생 시기에 관한 것이 있다. 자, 두 번째,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철회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력이라 그래요. 청약을 하게 되면 구속된다.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약을 한 의사표시한 당사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그죠? 이거 비철회성,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요. 그러면 철회는 즉 할 수 없는 건 언제까지냐? 결국은 뭐예요? 그래요. 상대방에게 승낙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잖아요. 승낙기간. 승낙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구속력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이하게 가능해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서 나는 청약을 내가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청약의 의사표시할 때 유보, 남겨뒀다면 그때는 구속력을 배제해버릴 수도 있죠. 가능해요. 유효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효력이 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한테요, 승낙기간 내에는 승낙만 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즉 청약을 받은 사람만이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청약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승낙할 자격이 발생한다. 이걸 승낙적격이라고 해요. 즉 청약에 의하여 승낙적격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즉 승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청약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약을 받은 사람만. 다만 이 승낙적격은요, 이 자격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냐? 바로 청약자가 청약을 의사표시할 때 붙여서 발송한 승낙기간 동안만 할 수 있어요. 이 승낙기간 동안만 승낙적격을 갖습니다. 이때 승낙기간은요, 결국은 청약이 이 기간에 지나가 버리면 효력이 상실하니까 청약의 효력 발생 기간에 효력이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승낙 적격은 상대방 입장에서, 즉 청약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내가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무가 갖고 있고, 그것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냐 하면 승낙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승낙 기간 동안만 청약이 유효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러죠. 연착된 승낙일 때는 당에 청약이 이미 실효돼 버린단 말이에요. 청약의 효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낙 적격은 아주 승낙 기간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그죠? 근데 승낙 기간 누가 정하냐? 이건 청약자가 정해요. 만약에 청약자가 정하지 않았다면,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때는 상당한 기간이 곧 승낙 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청약자가 정하는데 안 정했다면 그때는 상당 기간 동안만 승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상당 기간 지나버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요. 청약의 효력은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하고, 두 번째 승낙 적격을 갖게 되고, 그 승낙 적격은 바로 승낙 기간 동안만 존재한다, 이런 것이죠.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이 실효돼 버린다. 청약 효력 기간이니까. 자, 이런 내용을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323페이지에 거기에 디귿 동그라미에 청약을 실질적 효력해서 승낙 적격했을,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승낙이 할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을 하는 거죠. 즉 청약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드디어 상대방한테 발생한다. 이걸 승낙 적격이란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해결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승낙을 볼까요? 승낙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뭐 승낙의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죠? 승낙이란 자, 첫 번째 승낙은 상대방은 청약이 됐어요. 그 내용과 일치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서 상대방한테 동의하는 의사표시죠. 그죠? 청약의 내용과 일치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바로 승낙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 승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이때 상대방은 그래요. 특정인인 청약자에 해당되겠죠? 청약자만이 승낙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상대방. 이 상대방은 특정인에 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약과 차이죠. 청약은 상대방이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은 특정인이든 불특정 다수이든 무방하다 그랬어요. 광고에 의한 청약도 가능하니까. 그러나 승낙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 의사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약자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의사표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승낙이란 것은 반드시 청약받은 사람이 승낙 의사표시 해야 합니까? 아니죠. 승낙은 자유다. 그죠? 승낙은 자유롭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승낙은 자유입니다. 세 번째, 승낙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승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걸로는 객관적 일치라 그러죠. 객관적 일치,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요.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됩니다. 일치하게 해야 합니다. 일치하게. 청약자에 대하여 한다. 즉 이걸 우리는 주관적 합치라 그러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승낙이 되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승낙의 요건 이 두 가지 갖추면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효한 승낙이 되면 바로 계약이 체결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계약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해요. 같은 말이죠. 이렇게 돼야만 승낙이 유효화될 수 있고, 승낙이 유효될 수 있어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요. 승낙은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경우,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의사표시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를 우리는 대하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대하자 사이의 계약에서는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주의라고 그러죠. 즉 청약자한테 도달하면 그때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 계약이 성립해요. 즉 여기에 승낙의 효력 발생이란 것은 곧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결 시기와 같습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 시기는 언제냐 하면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청약자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격지자 사이 계약이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는 우리 민법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531조. 이 규정에 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당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발신주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격지자라는 것은 뭘까?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격지자 사이라 하면 바로 원래 국어학적으로는 격지자라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에서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걸 격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에 있는 사람과 제주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격지자죠. 왜요? 공간적 의미가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법적 의미의 격지자 사이, 즉 민법상의 격지자 사이라는 것은 격지자가 어떤 의미냐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적 거리입니다. 여기 있는 격지자라는 것은 바로 시간적 거리다.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 거리의 의미는 뭐냐?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상대방 청약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하면 그 소리는 격지자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편으로 거래하면 예컨대 우편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우편을 붙여서. 그렇다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오늘 오전에 붙여도 오후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편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대부분이 뭐예요? 격지자 사이에 계약이 됩니다. 왜? 시간이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시간 이상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대화자 사이 계약은 어떤 거냐? 대화자 사이 계약.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죠? 또 뭐 이메일로 한다든가, 이메일, 그죠? 또 팩스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 등은
여기서 보내면 바로 뭐 수초 안에 바로 받아죠. 바로 받아요. 그죠? 또 전화하면 바로 듣는다. 그죠? 뭐 서울에서 예컨대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해도 말이죠. 여기서 대답하면 2, 3초 걸리면 그 상대방 귀에 들리죠.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냐? 이건 대화자 사이 계약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간적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뭐예요?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 귀에 도달 들리면 그렇다. 그죠? 그러나 계좌 사이 계약은 그래요. 승낙 의사 표시를 발송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집어넣는 순간에 뭐예요? 격지자한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청약과 승낙에 의한 내용의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그러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효력이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데, 문제는요, 청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해야 계약이 체결되죠. 이게요. 그러면 연착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예컨대 연착된 승낙, 즉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해야 계약이 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 있는 것은 이 승낙이 연착된 경우, 그러면 원래는 계약은 불성립이죠. 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 연착되는 순간에 청약은 실효되어 버렸어요. 청약이 실효되어 버리니까 효력이 상실해 버렸으니 승낙만 와서는 계약이 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착된 승낙만 남게 되는데, 이 연착된 승낙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 민법은 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일정한 우리 민법상 특칙을 두고 있어요. 특칙을 두고 있어요. 계약은 성립할 수 없으나 연착된 승낙으로 존재하는 그 승낙을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청약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 승낙을 청약으로 이렇게 해서 유효한 상태로 두겠다 이 말이죠. 이걸로 바꿔 놓는 거예요. 연착된 승낙을 청약을 한 것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청약을 한 사람이 승낙할 자격을 갖게 되겠죠. 왜? 상대방이 지금 청약을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민법이. 그죠? 따라서 이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종전에 청약의 의사표시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이게 그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럴 수도 있죠. 자, 승낙은 반드시 뭐예요? 객관적 합치인 청약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을 하겠죠. 내용과 일치되게. 그런데 만약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의 의사표시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변경을 한 승낙 또는 조건을 붙인 승낙, 그러면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계약은 불성립이다. 이렇게 하겠죠?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다시 특칙을 하나 두죠. 여기에 대해서 특칙을 하나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법 규정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자, 이때 이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해 두겠다. 이게 또 민법의 태도란 거예요. 이렇게 청약으로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청약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종전의 청약자가 계약을 하고 싶으면, 체결하고 싶으면 뭐예요? 그래, 변경된 내용으로 또는 조건을 붙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승낙하면 되겠죠. 그걸 통해서 계약을 성립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민법 규정에서 정리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연착된 승낙, 또 병행 조건을 붙인 승낙의 효력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연착된 승낙이에요. 발송하는 과정을 보니까 연착된 승낙이 말입니다. 발송한 그 실정을 보니까 충분히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연착된 경우, 이 특별한 사정이 보통 사고죠, 뭐.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승낙에 의사표시한 당사자는 아무 잘못이 없고, 과실이 없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연착됐어요. 사고가 났어.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발선, 도달을 할 때, 청약자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약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뭐예요? 지체 없이 승낙자한테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야, 너 승낙 의사표시가 내한테 늦게 도달했다. 즉, 승낙기간을 지나서 연착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요, 지체 없이 이러한 연착의 통지 책무가 있어요. 연착했다는 통지를 할 책무가 있어요. 이렇게. 청약자에게 우리 민법은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발신이었는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연착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청약자한테 일정한 책무가 부여된다. 법적으로. 지체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내에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라. 누구한테? 승낙 여서 표시한 사람한테. 자, 이렇게 책무를 이행하면 이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불이행한 경우요. 자, 이 청약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책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책무를 위반하면 법에 의해서 강제됩니다. 강제되는 게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그 불이익이 뭐냐?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간주해 버립니다. 자,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래 되겠죠? 연착은 되었으나 연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연착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계약은 성립하겠죠. 그렇습니다. 불이행의 경우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간주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계약은 체결 성립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이제 특별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에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기간으로 발송했다. 그렇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는데 오는 과정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객관적 사정,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늦게 도달했다. 그러면 도달받았을 때 청약자는 이게 연착됐구나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지체 없이 너 승낙 의사표시 늦었어. 나한테 늦게 도달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으니까 니하고 계약 못한다. 이렇게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부르면 그게 이거죠. 불이행이죠.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냐?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낙기간 내에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해요. 이렇게. 그러면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 되나? 이것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한다. 인정한다면 계약은 뭐 언제 성립된 거냐? 이거 되죠. 자, 계약이 언제 성립됐냐라고 물으면 이때는요. 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이 발생해서 계약이 성립시킨다면 만약에 대화자 사이라면 도달주의고요. 격지자 사이면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데 늦게 도달했다 했으니까 뭐야? 이거는 바로 대화자 사이가 아니라 격지자 사이 계약이 되겠죠. 그렇죠. 격지자 사이 계약이므로 어떻게 해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이래야 되겠죠. 발신주의 적용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알겠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 시에 계약은 체결, 성립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게 바로 요게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연착되었다라고 하고 그 연착된 사유를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발신주의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이 요 부분을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325페이지. 그게 니은 동그라미 보시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보낸 경우에 보시면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있는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528조 2항 본문. 승낙자가 자신의 승낙 의사표시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을 믿고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청약자는 야, 너 연착했다는 통지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연착돼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방법인데요. 기타 방법 계약의 체결 모습은 뭐였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다 했죠. 이때 의사 실현이라는 것은 계약의 성립을 말하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의 실현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의사 실현에 의하는데 이 의사가 바로 승낙의 의사입니다.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경우에 계약은 성립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성립했다면 성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립 시기. 이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아예 정해놨죠. 어떻게 정했나? 바로 승낙의 의사가 실현된 사실, 의사 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은 성립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요. 요걸 또 알아두셔야겠죠. 이게 민법 532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보통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요, 주문받은 물건을 송부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또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품을 그 상대방 승낙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 받은 사람이 사용해버린다든가 물건을, 이게 사용하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뭐가 돼요?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 사실이 있는 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습니다. 교차 청약. 이 교차라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서로 간에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청약을 한 거죠. 갑은 을한테 야, 내 아파트 5억에 살래? 내가 팔게 라고 하고, 을은 갑한테요. 갑아, 너 그 아파트 있잖아. 내한테 5억에 팔래? 내가 살게. 이렇게 청약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서로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주고받은 거죠. 이때 상대방이 내한테 청약했다는 사실을 서로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계약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민법이.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렇다면 질문이 또 생기죠.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성립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이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딱 정해놨죠.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이렇게 하죠. 이 교차 청약된 이 양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각각. 그럼 모두 도달하려면 뭐예요? 결국은 두 개 청약이 동시에 도달했다면 그 시점이겠죠. 계약 성립한 시점은. 그러나 선후 관계라면 후에 도달한 시점이 바로 계약 청약의 의사표시 모두가 도달한 시점이 되겠죠. 따라서 선후 관계일 때는 후에 청약이 도달한 때 되겠죠. 그죠? 청약이 나중에 도달한 그 시점이 바로 모두 도달한 때가 되겠다. 이러겠죠. 이 시점이 바로 계약 성립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교차 청약. 이것은 533조에 여기다 규정을 두고 있죠. 이렇게요. 각각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적 계약관계에 일어난 것은, 계약관계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전통적 우리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과는 그 개념이 달라요. 사실행위만 있으면, 즉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사실적 계약관계론. 이 계약이란 것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원래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의사표시예요. 전통적인 계약의 이론이에요. 전통적. 이렇게 하는 게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해서 계약 성립한다. 그런데 사실행위만 존재하면 이것만으로도 계약 성립한다라는 예외적인 현상을 지금 인정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통적 이론에서는 이거 부정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끄집어내 올라가는 거죠. 사실행위로서 계약이 체결하는 방법. 예컨대 이거는 오늘날 대량적 생존 급부 계약을 성립하는데 보면 대량적으로 거래한다든가 또 많은 사람과 거래한다든가 또 반복적으로 거래한다든가 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를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든가 뭐 보통 생존 급부 배려 계약이라고 해요. 그런 계약에서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만 존재해도 계약이 체결한다고 인정하자, 간주해버리자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근데 오늘날은 거의 뭐예요? 사실적 계약관계로는 잘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뭐 그런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경쟁 체결했는데 뭐 경쟁적 계약 체결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경쟁한다는 것이죠. 주로 뭐 경매나 입찰을 말합니다. 경매, 입찰. 이거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경매도 계약이요, 입찰도 계약이란 거죠. 계약의 형태입니다. 형태. 이때 경쟁하는 당사자의 모습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경매의 경우는 경쟁자끼리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경쟁자끼리의 의사표시가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쟁이. 근데 여기는 입찰은요. 경쟁자의 의사표시가 숨겨져 있어요. 비공개예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보존되는 거죠. 입찰이란 것은요. 그래서 입찰은 갑을병정이 입찰했다 할 때 갑을병정이 어떤 내용의 의사를 표시를 상대방한테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갑을병정 서로 간에는.
근데 경매에서는요, 갑을병정이 경매에 동참했다라고 하면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병의 의사표시, 정의 의사표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경매라 그래요. 경매. 그래서 경매와 입찰은 결국은 청약과 승낙이 의사의 합치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이 청약이고 어느 것이 승낙이냐 이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성립하는 모습을 쭉 살펴봤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 특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아야 되겠고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곧 계약의 성립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 시기를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계약 성립 시기는 정리해 보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에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서 계약 성립한다는 것은 대화자 사이에서는 승낙이 도달할 때 계약이 체결되죠. 격지자 사이에서는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이 체결되죠. 성립합니다. 그때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는 의사실현하는 사실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교차청약에서 계약 성립할 때는 그 교차청약의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이렇게 성립 시기까지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약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시적 불능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더라. 이럴 때 과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손해를 이렇게 메꾸어 넣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